배경이 80년대예요. 그래서 사진이 별로 없어요. 오늘 사건이. 아무리 뒤져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게 그냥 미스터리한 이야기인가? 그냥 무서운 이야기인가? 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거 실화입니다. 1986년 12월 달이고요. 엄청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배경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한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인구도 몇 명 없어요. 한 몇천 명밖에 안 사는 되게 조용한 마을이었는데 웬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떤 아저씨가 저희 지금 누가 사람을 인질로 잡고 있어요. 좀 빨리 와주세요. 어떤 아저씨 한 명이랑 여자아이 둘이랑 누가 위협하고 있어요. 빨리요. 이 신고를 건 사람은요. 시골 마을의 주민이었어요. 아저씨. 옆집에 살던 아이가 여자아이가 갑자기 막 달려와서는 막 아저씨 우리 아빠랑 동생 좀 구해주세요. 급하게 신고를 한 거예요. 옆집으로 찾아와서. 경찰도 당황을 했죠.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살인사건 당연히 없고 기껏해야 뭐 좀도둑, 부부싸움, 폭행 뭐 이런 사건이 전부였단 말이에요.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곳도 아니에요. 근데 웬 성인 남성이랑 여자아이 둘이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인질극 아니에요.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진 속에 있는 하우스예요. 경찰은 그 주변에 다 통제하고요. 막 무장하고 총 들고 와서 이제 진압하러 들어가는데 동네 주민들도 다 나와서 보죠. 인질범은 이 집에 살던 아버지랑 여자아이 한 명이랑 그 여자아이 친구랑 이렇게 총 3명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랑 딸 그리고 딸 친구. 근데 지금 되게 무서울 거 아니에요. 주민들도. 근데 반응이 좀 이상해. 주민들 반응이. 오히려 비아냥거리고요. 아휴, 뭐 저 집 사람들 진짜 정신병 걸린 거 아니야? 저 애들이랑 아빠랑 귀신 들렸어. 엄마 죽고 나서 다들 미쳤나 봐. 이렇게 막 수군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분위기가요. 마치 그냥 아빠랑 아이들이랑 자작극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사건이 뭐 귀신 이야기인가, 뭐 미스터리 사건인가 좀 믿기 힘들어요, 초반에는. 근데 다 실화로 밝혀졌고 오늘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쓴 글이 있거든요. 블로그 같은 데다 올린 글인데 거기에서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럼 이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왜 도대체 뭐 무슨 소문이 있길래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지들끼리 수군거리고 있는 걸까? 1986년 가을이었습니다. 지금 이 인질극이 벌어지기 불과 몇 달 전이에요. 마을 이름이 페퍼렐인데요. 여기 사는 한 가족에게 너무 견디기 힘든 일이 벌어져요. 프랭크 보엔, 아빠 이름이 프랭크 보엔이고 아내랑 2딸이랑 살고 있었습니다. 딸 첫째는 15살 티나, 둘째는 9살 캐런. 그러니까 4식구가 단란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 얼굴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없어요. 안 나와요.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자,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아내가 2딸의 엄마가 암으로 죽은 겁니다. 인질극 있기 몇 달 전에. 이제 아이들 15살, 9살밖에 안 됐는데 어리잖아요. 아빠 프랭크는 뭐 슬퍼할 겨를도 없어. 부부가 맞벌이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살림살이가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벌던 몫까지 내가 다 벌어야 하고 아이들 어리지. 그래서 프랭크가 낮에는 당연히 풀타임으로 일하고 밤에도 야간 알바를 뛰어요. 아이들 그냥 밤에 집에 둘이 남겨두고. 아이들은 더 힘들죠. 이제 막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지. 근데 아빠는 바빠서 집에 잘 없지.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외로운 거지.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한 2주가 지났을 때예요. 10월달 어느 밤이었는데 아빠가 이날도 일하러 나가고 티나랑 동생 캐런이랑 집에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막 그리움에 사무쳐가지고 이 자매가 둘이 손을 꼭 잡고 엄마 사진만 하루 종일 막 멀뚱멀뚱 보는 거예요. 눈물 툭툭툭 흘리고. 엄마는 항상 우리 곁에 있었는데 갑자기 펑 하고 사라진 것처럼 당장이라도 얘들아 뭐 밥 먹자 하고 날 부를 것 같은데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동생 캐런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언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막 우는데 티나가요. 이제 엄마 돌아가신 지 2주 됐을 때예요. 정말 그리울 때잖아요. 티나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 동생아, 캐런아, 잠시만. 뭔가 우리에게 방법이 있을지 몰라.
티나가요, 집에 위치보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위치보드가 뭐냐면 한국으로 치면 분신사바 같은 겁니다. 위자보드? 위자보드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 위자인데 발음은 위치라고 많이 불러요. 그 얘기 했던 것 같다. 우리 어릴 때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디세이, 그라세이 저도 했거든요. 호기심에 했는데 언니랑 했어요, 저도. 나는 언니가 사기치는 것 같고 언니는 내가 사기치는 것 같대요. 이게 막 볼펜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서양에도. 위지보드라고 할게요, 그러면. 영혼이랑 대화를 할 수 있다. 같이 앉아가지고 영혼을 부를 수 있다. 이런 미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판처럼 생긴 건데요. 그러니까 보드예요. 부루마블처럼 이렇게 깔아놓고 하는 건데 그 위에 알파벳이랑 숫자가 이렇게 쭉 나열돼 있고 yes or no 같은 선택지도 있습니다. 그 위에 플랜셋이라는 작은 하트 모양 소품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만지면서 움직이면 얘가 만약에 영혼이 온다면 알파벳으로 자기 이름도 쓰고 지금 왔나요? 하면 yes로 이제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티나랑 캐런이 이걸 해보고 싶은 거야. 티나가, 언니가 이 위지보드로 엄마를 부르면 오지 않을까? 우리 엄마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 우리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선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자매가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지하실은 이제 어둡고 아무래도 영혼이 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처럼 느껴지니까 조명 다 끄고 자매가 둘이서 보드 위에 손을 이렇게 딱 올리고요. 주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불렀어. 그 티나가 엄마 지금 혹시 여기 있어? 아이들은 이렇게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다시 한번 엄마 제발 지금 여기 있으면 조금이라도 움직여주면 안 돼? 안 움직여. 아이들은 답답하죠. 막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야지 엄마가 오는 거야? 그렇게 1시간이 넘게 이제 엄마를 불렀는데 안 와요. 계속 똑같은 질문 수십 번 반복하는데 무응답. 동생 캐런은 나중에 지쳐가지고 막 펑펑 울고요. 티나도 답답하지. 동생이 이렇게 엄마를 그리워하는데 나도 마찬가지인데 동생 달래줍니다. 엄마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그래서 못 오는 거야. 둘이 껴안고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매는 위지보드 이거 뭐 가짜네? 엄마 오지도 않네? 처박아 두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자고 있었는데 아직도 아빠는 안 왔어요. 아빠는 일하러 갔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탁 탁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휴, 뭐지? 이 바람이 불어서 뭐가 유리창에 튀었나? 근데 다시 한번 탁 탁. 이때 캐런이 먼저 잠에서 깼어요. 동생이. 이거 뭐지? 침대에 일어나서 조용히 방문을 빼꼼 열었는데 얼굴만 내밀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조용해요. 캐런은 빨리 문 열고 복도로 막 뛰어가가지고 언니 방으로 들어갑니다. 티나 방으로. 들어가니까 티나도 마침 그 소리를 듣고서 침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매 둘이서 야, 너도 들었어? 언니도 들었어? 이거 이상한 소리 맞지? 자매가 둘이서 손을 꼭 잡고요. 이제 복도로 나갔어요. 이제 그 소리가 1층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았대. 그래서 계단을 이렇게 한 칸 한 칸 내려가는데 또 탁, 탁, 탁. 이젠 둘이 같이 들은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확실히 어디선가 아래쪽에서 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무섭기도 한데 혹시 엄마가 아닐까? 동생도 언니 진짜 엄마가 온 거 아니야? 우리가 위치보드로 불러서 엄마가 왔을지도 몰라. 둘은 뭐 무섭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기쁜 거죠. 그렇게 계단 아래로 살금살금 내려갔는데 엄마가 다시 어디론가 가버릴까 봐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냥 불러봅니다. 엄마 거기 있어? 그러니까 탁탁 이게 마치 대답을 하는 것 같은 거지. 아이들은요, 뭐 신났죠. 환호하면서 엄마가 왔다. 엄마, 정말 엄마가 맞으면 또 한 번 신호를 줘. 근데 이걸 마치 이걸 듣고서 반응하는 것처럼 탁탁탁. 이제 뭐 아이들은 이거 100%다. 이건 엄마의 소리야. 우리 더 물어보자. 엄마 정말 거기 있어? 탁탁. 더 선명하게 들리고 이렇게 한 30-40분 정도요. 엄마랑 대화를 한 거예요. 엄마도 우리가 보고 싶지? 탁탁. 엄마 천국 간 거 맞지? 탁. 그러니까 쉬지 않고 아이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막
다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막 신났는데 막 40분 동안 난리였는데 다시 또 그 공허함이 찾아왔죠. 근데 그래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가 엄마랑 대화를 했어. 어쩌면 또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또 부르면 돼. 희망이 생겼잖아. 그리고 아빠 오면 빨리 말해줘야겠다. 아빠 언제 오지? 빨리 아빠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돼. 그렇게 안 자고 애들이 주방에서 기다린 거예요, 아빠를. 한 자정이 넘었을 때 프랭크가 퇴근하고 집에 딱 왔는데 프랭크는 애들이 안 자고 있으니까 딸들 뭐하고 있어? 아직 안 자고 있어? 내일 학교 가야지. 그 순간 자매가 동시에 아빠한테 막 아빠 달려와서 엄마가 돌아왔어. 우리 위즈보드로 엄마 불렀는데 엄마가 있잖아 탁탁 이런 소리를 냈다? 엄마가 잠깐 왔었나 봐. 지금은 없어. 프랭크는 놀랬죠. 이게 애들이 뭔 짓을 한 건가 이 밤에.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딸들 너무 불쌍해. 아이들이 얼마나 엄마 보고 싶었으면 이런 미신 같은 곳에 믿고 와가지고 헛소리를 들었구만. 바람에 돌이 튄 소리를 엄마 소리라고 착각했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거 다 뻥이야.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 니네 엄마 죽었어.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래 얘들아, 당연히 엄마는 여기 있어. 지금도 항상 엄마랑 아빠랑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지금도 집 안에 있을걸? 아빠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 근데 아이들이 이 얘기를 듣고 막 너무 기쁜 거지. 그러니까 내심 아빠가 우리 말을 안 믿어주면 어떡하지? 혼내면 어떡하지? 안 자고 있다고? 근데 아빠도 진짜 엄마가 있다 얘기하니까 애들이 더 신나고 기분 좋게 방으로 와서요. 처음으로 너무 편안하게 잠이 듭니다. 그런데 이날 이후에요. 며칠 동안 탁탁 이 소리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아까 자매가 들었던 그 위치는 계단 아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위치가 계속 바뀌어. 언제는 부엌에서 탁탁, 언제는 지하실에서 탁탁. 어느 날은 또 2층에서 들리고요. 옷장에서 들리고. 근데 무엇보다 이상한 게 뭐냐? 꼭 이 둘이 자매가 둘만 있을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빠가 프랭크가 있을 때는 조용해. 아무 소리 안 나요. 근데 프랭크가 일하러 나가면 밤에 소리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쩔 때는요. 프랭크가 집에 있을 때도 소리가 나긴 합니다. 막 애들이 갑자기 아빠 들었어? 방금 엄마 소리 난 거 들었어? 근데 프랭크는 사실 못 들었는데 아이들이 저렇게 좋아하니까 그냥 맞춰준 거예요. 그래 들었어. 속으로는 아이들이 또 헛소리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좋아요. 이게 사람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진 않았어요. 아직 이 소리가.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며칠 지나가면서 이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엄마 소리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점점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들려. 유독 이 딸들 방에서만 나요. 어쩔 때는 침대 아래서, 옷장에서. 아이들은 이제 처음엔 엄마인 줄 알았지만 아니 우리 엄마라면 이렇게 무섭게 소리내지 않을 건데 왜 이렇게 우리를 무섭게 하는 걸까? 이런 게 며칠째 반복이 되니까 프랭크도 점점 걱정이 되죠. 일단 애들이 잠을 못 자요.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밤에 이 소리 듣는다고 이러니까 못 자 잠을. 안 되겠다 싶어서 애들 앉혀두고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얘들아, 아빠 생각엔 이 소리가 그냥 집에서 나는 평범한 소리 같은데 너희 귀에는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아. 엄마가 분명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게 맞거든. 근데 이건 엄마 소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잊어버려. 알았지? 티나랑 캐런은 진짜 소리가 난다니까 거짓말 아니야.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티나가 이제 혼자 고민을 해본 거예요. 언니가. 도대체 왜 이 소리가 날까? 이제는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 결론이 뭐냐면 아빠 아무래도 위지보드로 영혼을 불렀는데 그게 엄마가 아니라 나쁜 귀신 같아. 그러니까 우리 괴롭히는 거 아닐까? 프랭크는 한숨 푹 쉬면서 얘들아, 너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귀신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너네가 요즘 잠을 못 자가지고 환청이 들린 거야. 환청. 아이들은 억울한 거예요. 그럴수록 더 무섭고 나중에는 아빠랑 싸워요. 소리 진짜 난다고.
아빠는 이제 그만해라, 조용히 해라 그러고. 이제 아이들이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아빠 없는 시간이 고통인 거예요. 결국에는 학교 마치고 친구 집에서 잠시 지내다가 프랭크 퇴근하면 그때 프랭크가 아이들 데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애들끼리 못 있겠다고 한 거예요. 그 친구 부모님이 두 딸들을 지켜봤으니까 이때 프랭크에게 친구 엄마가 살짝 얘기하더래요. 티나 아빠, 애들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병원에 데려가야 하지 않을까? 프랭크는 화를 버럭 내면서 우리 애들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좀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한바탕 크게 소리 지르고 나와버립니다. 그래도 프랭크가 신경은 쓰이죠. 아빠니까. 진짜 뭐 우리 애들에게 뭐 문제가 있나? 귀에 뭐가 잘못됐나? 병원에 데려갈까 그런 고민도 해요. 또 이제 아이들이 친구 집에도 못 가게 됐어. 그 아줌마한테 아빠가 화내가지고. 그렇게 또 자매가 둘이 있었어요. 언니 티나는 내가 이 귀신을 찾아가지고 아빠한테 꼭 알려줘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요. 막 아이들이 이제는 칼을 들고 식칼을 들고 아빠 없을 때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혹시나 우리가 지하에서 귀신을 불렀으니까 거기 있지 않을까? 귀신 잡아야겠다. 지하실로 내려가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아이들이. 살금 내려갔어. 지하 입구에 스위치, 백열등 스위치를 딱 켜고서 한 발짝, 두 발짝 내려가는데 그 식칼 들고서 손이 벌벌벌벌 떨리고 캐런은 언니 옷자락 잡고서 따라갑니다. 지하실 안은 썰렁했어요. 거긴 오래된 세탁기가 안 돼 있었고요. 작은 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용 안 하는 거지. 천장에는 여기저기 거미줄도 막 쳐져 있고 안 쓰는 걸레 천조가리 같은 거, 뭐 이불들, 오래된 골동품들, 아빠 쓰는 공구들이 이렇게 한 켠에 쭉 있었는데요. 근데 티나랑 캐런이 내려와서 두리번 하니까 또 막상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 5분 정도 살펴보고 아무것도 없잖아. 진짜 우리가 잘못 들은 건가? 그리고 다시 1층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1층에 딱 도착했을 때 애들이 경악을 합니다. 계단 옆에 있는 벽에요. 빨간 글씨로 난 옷장 안에 있어. 날 찾아봐. 빨간 글씨로 아이들은 완전 얼어붙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몇 초 동안. 아무 소리도 못 지르고. 이게 뭘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띵동. 애들은 아빠가 왔나 보다. 빨리 아빠한테 얘기해야겠다 해서 막 문을 벌컥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 티나랑 캐런은요. 너무 무섭잖아.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 분명 집에 누가 있다. 수화기를 딱 들었는데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요. 수화기 들면 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전화선이 잘려 있어요. 전화기가 2대였거든요. 주방에도 한 대 있었는데 거기도 잘려 있었어. 애들은 막 멘탈 털려가지고 이제 집 밖으로 뛰쳐나오는데 그것도 뒷문으로 나옵니다. 뒷문으로 막 나와서 옆집으로 뛰어가서요. 미친 듯이 문을 막 쿵쿵쿵쿵 아저씨 살려주세요. 옆집 아저씨는 무슨 일인가. 너 왜 그러냐. 막 애들이 맨발로 나와가지고 들어와 하면서 얘기하는데 티나가 우리가 그 위치보드를 했는데 귀신이 소리를 내고요. 벽에다가 피로 막 글씨를 쓰고요. 아저씨는 애들이 좀 진정시켜요. 자, 일단 아빠가 곧 올 거야. 같이 기다리자. 무슨 일인지 같이 한번 보자. 그렇게 프랭크가 도착했습니다. 아빠가 왔어요. 직장에서. 프랭크는 안 믿었어요. 한숨 푹 쉬면서 여기 일단 제가 집 한번 보고 올게요. 집으로 갔어. 집안을 혼자서 이렇게 두리번 살펴보는데 뭐 거실, 옷장, 뭐 주방, 지하랑 다 열어봐도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빨간 글씨는 있었어요. 날 찾아봐. 옷장 안에 있어. 근데 이걸 만져서 냄새를 맡으니까 케찹인 거예요. 프랭크는 이것들이 내가 안 믿어주니까 이런 글씨까지 써가지고 지금 날 속이려고 하는 거야? 오히려 자매 딸들한테 화를 내요. 이 누가 한 거야? 티나가 했어? 캐런이 했어? 전화기 왜 이렇게 한 거야? 아이들은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니야 아빠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왜 우리 말을 안 믿어줘? 결국에는 아이들 데리고 병원에 가요. 심리치료 받으러. 이게 동네에 소문이 다 난 거죠. 옆집 아저씨 알게 됐으니까. 저 집에 애들 엄마 죽고 나서 애들이 좀 이상해. 불쌍한 애들이야.
그렇게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아이들이. 근데 치료받는 동안에는 또 별일이 없어. 프랭크 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소리도 안 나고 이상한 글씨도 없고. 그래서 프랭크도 애들 역시 치료받으니까 괜찮구만, 이상한 말 안 하는구만. 그렇게 애들이 점점 안정을 찾고 있었어요. 그렇게 3주가 지났어요. 1986년 12월 8일이었습니다. 이날은 티나 친구 이름 캐서린이에요. 캐서린이 프랭크 집에서 놀다가 자기로 간 날이에요. 캐서린 부모님이 출장 가게 되면서 하루만 친구 집에서 좀 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프랭크가요, 자기 두 딸이랑 친구 캐서린이랑 세 여자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 가서 외식을 해요. 밥 먹고 저녁에 집에 들어왔어. 자, 근데 프랭크가 현관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집에 불을 다 끄고 나왔는데 집 안에 불이 몇 개가 켜져 있는 거예요. 일단 문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문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프랭크 입이 그냥 딱 벌어지는데요. TV가 켜져 있고 라디오에서 음악이 막 나오고 거실에 있는 가구 있죠? 막 소파, 테이블, 이게 막 약간씩 옮겨져 있는 거예요. 막 심하게 엎어져 있고 막 그런 난장판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미세하게 각도가 다 틀어져 있어. 집 주인이면 당연히 알아채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딸들 이렇게 딱 봤는데 혹시 얘네가 지금 이렇게 꾸며놨나 했는데 이번엔 상황이 좀 다르죠. 애들하고 지금 밖에서 외식하고 왔잖아. 근데 무슨 수로 애들이 가구를 옮기겠어요? 자, 프랭크는 얘들아 일단 기다리고 있어. 집에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혼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도 눈치를 챘죠. 왜냐면 자매는 우리 집이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빠, 경찰에 그냥 신고하자. 근데 프랭크는 좀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 니네들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근데 솔직히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있는 게 더 무서운 거지. 싫어. 아빠, 우리도 같이 가. 아빠 뒤에 있을게. 이렇게 프랭크 뒤에 여자아이들 셋이 딱 붙어가지고 졸졸졸 따라가요. 프랭크가 1층 먼저 봅니다. 천천히 둘러보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요. 한 발짝, 두 발짝 올라가니까 여전히 조용해. 방문도 다 확인했어요. 딸들 방문 다 열어보고 옷장 문도 열어보고 마지막으로 지하실까지 갔는데 거기도 아무것도 없었어. 진짜 이상하다. 도대체 누가 우리 가구를 옮기고 우리 집안에 불을 켜놓고 이러는 걸까? 프랭크는 아이들 데리고 다시 1층으로 올라와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이렇게 살짝 고민을 합니다. 왜냐면 돈 한 푼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놈 취급당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다가 잠시만, 우리 1층에 방이 하나 더 있는데? 1층에요. 안 쓰는 물건들 이렇게 막 쌓아두고 가족들이 옷장으로 쓰는 그런 방이 있었어요. 창고방이죠. 특히 거긴 죽은 와이프 유품들이 좀 모여있던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 방에는 작은 창문도 하나 있습니다. 프랭크는 여기를 한번 열어보자. 그렇게 방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벽에 커다란 글씨로 Marry me라고 적혀있어. 결혼해줘라고. 뭐지? 흰색 페인트로 크게 적어놨습니다. 프랭크는 완전 얼어붙어가지고 뭘까? 티나는 바로 따라 들어왔어요. 아빠 이제 그만 가자. 경찰에 신고하자. 프랭크는 글씨를 좀 가까이서 봤는데 이게 처음엔 페인트인 줄 알았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면도 크림이었대요. 프랭크가 집에서 쓰는 거. 누가 내 면도 크림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이런 글씨를 써놨을까? 결혼해줘? 왜? 누구랑 결혼하고 싶다는 거야? 온몸이 쭈삣쭈삣 서져. 그 순간에 부더덕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붙박이장 아닌 거예요.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근데 어두워서 그 안이 자세히는 안 보였어. 그냥 완전 컴컴하고 옷장 문만 열려 있었어요. 프랭크가 침을 꼴깍 삼키고 문을 살짝 열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웬 사람이 걸어서 나오는데요. 남자예요. 젊은 남자. 프랭크는 완전 처음 본 사람이었고 이웃 주민들? 애들 친구 아닙니다. 근데 이 남자가 완전 미친놈이 내 죽은 아내의 밍크 코트를 입고 있고요. 얼굴에는
광대처럼 목 갖다 이렇게 막 처발처발 다 발랐어요. 이게 뭐 조커처럼 막 분장을 하고 밍크코트를 입고 막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제일 섬뜩한 게 오른손에 큰 도끼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도끼 완전 녹슬어가지고 이제 이거 한 대 맞으면 파상풍 바로 걸릴 것 같은 그런 낡아 빠진 도끼였어요. 왼쪽 손에는 커다란 렌치, 쇠로 된 거. 이걸 막 양쪽으로 들고서 막 내려치려고 하는데 프랭크 가슴이 철렁했죠. 막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겠더래요. 아무 말도 못했대. 또 애들이 있으니까 얘를 까딱 잘못 자극했다가는 얘가 막 이거 휘두르면 어떡해? 그래서 그냥 눈만 크게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데요. 아이들은 난리 났죠. 막 아이들은 막 울고 막 프랭크가 뒤로 이렇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광대라고 할게요. 이 남자가 차분하게 2층으로 올라가 프랭크는 애들 데리고 가자, 빨리 가자 시키는 대로 했어요. 광대는 천천히 뒤에서 따라오는데 저 방으로 들어가. 거긴 프랭크 방이었어요. 프랭크가 일단 아이들을 먼저 방으로 이렇게 한 명 보내고 마지막으로 프랭크가 들어가는 그 순간에 문을 바로 쾅 닫고 잠궈버립니다. 광대는 막 문을 쾅쾅쾅 치고 흔들고 발로 차고 도끼로 찍어 내리고 난리 났죠. 문 열어! 문 열어! 프랭크는 방 안에서 문을 잠궜지만 문고리를 손으로 꼭 잡고 있었고 그 뒤에 뭐 가구 같은 거 받쳐두려고 막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티나가 2층이었단 말이에요, 방이. 여기 창문으로 뛰어내렸어. 처음에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프랭크가 막 그러지 말라고. 너 다치니까 그러지 마. 아니야 아빠 내가 신고할게. 내가 지금 나가야 돼. 좀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긴 했는데 그래도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바로 옆집으로 가서 아저씨 살려주세요. 어떤 미친놈이 도끼 들고 우리 아빠랑요 내 동생이랑 친구랑 그렇게 911에 신고한 겁니다. 한편 프랭크는 점점 한계가 오죠. 아예 이놈이 도끼로 지금 쿵쿵 방문 내려치고 있는데 뭐 방문 기껏 해봐야 나무 문 아니에요. 금방이라도 문이 열릴 것 같아. 어떡하지? 이 아이들도 그냥 티나처럼 뛰어내리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도끼가 막 얼마나 세게 박힌 건지 아예 문에 박혀버렸어요. 빠지질 않아. 광대가 막 있는 힘껏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문만 덜커덕 하고 잘 안 돼요. 그 순간에 삐용 요란한 사이렌 소리랑 함께 경찰들이 도착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페퍼렐이라는 이 마을이 인구가 별로 없잖아요. 경찰관이 다 해봐야 10명이었대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부족한 거야. 출동 인력이. 경찰관 몇 명이랑 토마스 레인이라는 은퇴한 경찰관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되게 크잖아요. 지금 인질 3명이 갇혀 있는데 경찰들 바리케이드 치고 소총 차고 무장해가지고 문이랑 창문이랑 다 겨누고 있었어요. 집으로 들어가려고 타이밍을 보고 있었지. 토마스는 확성기로 너는 포위됐다. 당장 자수해라.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 이때 2층에서 그 인질들이 갇힌 방 있죠. 거기서 불빛이 획 하고 지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프랭크가 이렇게 흔드는 라이트였습니다. 플래시 라이트로 이렇게 막 흔들고 있었어. 경찰관님, 저는 프랭크입니다. 아이들 아빠입니다. 쏘지 마세요. 일단 다행히 살아있었고요. 부상도 없었어요. 집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위험하니까 경찰들이 창문으로 아이들이랑 프랭크를 먼저 내려줘요. 그렇게 안전은 확보가 됐고 집 안에 있는 광대 찾아보자. 경찰이 천천히 이제 프랭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일단 도끼를 들고 있으니까 얘가 도끼랑 렌치를 들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도 총으로 이제 무장을 하고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 사이 프랭크가 설명을 했죠. 경찰에 그 미친놈이 우리 와이프 밍크 코트를 입고 있고요. 제정신 아니에요. 나이는 한 10대 후반쯤 20대 초반쯤 돼 보이는데 머리는 짙은 갈색에 수염도 조금 있어요. 막 열심히 인상착의를 설명을 해요. 근데 옆에 있던 주민들 반응이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저거 진짜 맞을까?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아니 애들도 지금 병원 다니고 있다며. 아빠도 좀 같이 이렇게 헷가닥 된 거 아니야? 수근거렸지. 이게 사실일까? 그리고 경찰이 들어갔어요, 집 안에. 근데 아무것도 발견을 못했어. 집안 구석구석 뭐 야외도 확인하고 경찰 견도 데려왔어요. 근데 뭐 딱히 경찰 견도 반응이 없어요.
도끼는 있지. 방문에 찍혀있는 도끼 뭐 이런 것도 있고 매림이 낙서 이런 것도 있지만 아니, 경찰도 이거 프랭크 말을 전부 다 믿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결국에는 프랭크가 딸들 데리고 호텔로 갔어요. 무서워서 이 집에 어떻게 들어가. 그리고 집도 내놓습니다. 팔려고. 근데 이 집을 누가 사겠어. 저 집 귀신 들렸다고. 보러 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이제 프랭크가 워낙 바쁘게 아이들 급하게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못 가져온 물건들이 많았거든요. 아이들 뭐 책이랑 옷이랑 좀 챙겨와야 되는데 내가 빨리 가서 급한 것만 먼저 가져와야겠다. 그렇게 집으로 갑니다. 이날은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도착했는데 무서운 거야.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도끼 든 남자애가 우리 집에 있었는데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집을. 근데 2층 창문에서 뭔가 휙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지. 프랭크는 분명히 그 광대가 지금 집에 있다. 이번에는 꼭 잡아야 된다. 옆집 가서 다시 911 신고합니다. 형사님, 진짜 이번엔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좀 잡읍시다. 그렇게 이번에는 스티브라는 경찰이 도착을 했어요. 이게 스티브 형사입니다. 스티브랑 프랭크랑 둘이 들어갔어. 집 안으로. 근데 집 안이요. 문을 이렇게 딱 열었는데 그야말로 아수라장. 진짜 되게 기괴한 게 뭐냐면 천장에 1층 천장에 동전들 있죠? 1센트짜리 동전들을 천장에 붙여놓은 거예요. 덕지덕지. 이게 뭐 본드로 붙인 건지 목공풀인지 뭐 찐득찐득하게 붙어 있어요. 동전을 거기 왜 붙여놔? 천장에? 그리고 주방이 카운터탑 위에 샴페인 병이, 이 병이 열린 채로 엎질러져 있고요. 가구들은, 지난번엔 가구들이 이렇게 살짝 조금 옮겨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막 산처럼 쌓아놨어. 식탁이랑 의자랑 막 소파랑 방안도 마찬가지. 방안도 난장판이었습니다. 주방 그릇이 방안까지 들어와가지고 바닥에 다 막 깨져 있고요. 제일 소름 돋는 거. 이번에도 메시지가 있었어요. 복도에 크게 매직으로 적었는데 I will be in your room. 내가 네 방에 있을 거야. 또 그 옆에는 I'm still here. Come find me. 나 여기 있으니까 돌아와. I will kill you all.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뭐 벽에는 가족 사진이 있었는데 거기 액자 다 깨놓고 특히 프랭크랑 딸들 얼굴에 칼로 이렇게 막 난도질을 해놓은 거예요. 스티브랑 프랭크는 이거 우리끼리 해결 안 된다. 일단 이제 밖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근데 그날 눈이 많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동네가 조용해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 눈 오는 날은. 스티브 형사가 뭘까? 저게 진짜 누군가 들어와서 한 걸까? 아니면 동네 사람들 말대로 프랭크 가족이 미친 걸까? 두리번 집 주변에 보는데 바닥에는 새하얀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어요. 근데 이걸 보더니 스티브가 집 뒷문으로도 막 뛰어갔어. 거기서도 눈길을 보는데 눈 쌓인 걸 보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야. 바로 경찰차로 가서 지원 요청! 수색팀 빨리 좀 와주세요. 스티브가 본 건요. 네, 맞아요. 대장나무니. 발자국이 없어. 눈이 소복이 쌓여 있는데 지금 나랑 프랭크 이 집주인 이 아빠랑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갔던 그 발자국 말고는 없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 말은 아무도 이 집에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았다. 눈이 지난 밤부터 내렸거든요. 이제 확신이 찼지. 프랭크가 아까 2층에서 누가 획 지나가는 거 봤다 그랬죠? 그리고 이 집 안에는 누가 들어온 흔적이 없어. 분명 이 집에 누가 있다. 찾아야 한다. 그렇게 경찰 지원팀이 여러 명 도착을 했고요. 다시 한번 무장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광대는 무조건 이 집 안에 있다. 진짜 이번엔요. 제대로 구석구석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간까지 다 봐요. 방도 보고 벽장 뒤에 화장실, 천장에 해치라고 하죠. 그런 구멍도 열어보고 다락방, 침대 아래 안 열어본 것이 없었어. 주방 캐비넷 하나하나 다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뒤지는데요. 없어요. 없어. 분명히 광대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 이 집에 있어야 하는데 없어. 뭘까? 경찰들은 마지막으로 지하실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뭘 놓친 거지? 말이 안 되잖아.
둘이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스락 바스락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들었어? 깜짝 놀라서 소리가 난 쪽을 봤어요. 거긴 화장실이었어요. 안 쓰는 화장실. 변기가 하나 있고 대각선 모양으로 벽이 하나 있는데 이 변기 뒤에 있는 벽은 좀 두꺼운 벽입니다. 안에 파이프가 지나가는 벽이라서 방금 저기서 소리 나지 않았어? 다시 한번 이제 가서 봤어요. 변기 옆에는요, 들어온 옷들, 이불들이 잔뜩 쌓여 있었거든요. 여기 같은데? 경찰들이 이불을 쓱 들춰봤는데 이게 그냥 바닥에 이불을 이렇게 막 대충 쌓아둔 게 아니라요. 벽에 큰 구멍이 하나 있고 그걸 막 쑤셔 넣은 거예요. 구멍을 막은 문이었던 거지. 근데 그냥 이렇게 막 쌓여 있으니까 바닥 위에 뭐 더러운 거 좀 쌓아놨나 보다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 이불을 다 걷어내자 이만한 구멍이 나왔습니다. 딱 봐도 사람 하나 충분히 들어가요. 터널처럼 깊진 않았지만 뭔가 안에 이렇게 움푹 패여 있어. 처음에 경찰은 뭐야 뭐 너구리굴인가? 동물이 사나? 앞에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봤어요. 후레쉬를 비췄어. 뭐지? 그러니까 안에서 여러분 눈을 깜빡 뜨고서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여자 밍크 코트를 입은 남자아이가 경찰관을 멀뚱멀뚱 보는 거예요. 통로는 아니에요. 그냥 구멍이었어. 큰 구멍. 그 광대입니다. 드디어 잡힌 거예요. 몰라. 아직은 몰라요. 얘가 어떤 앤지.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경찰 당연히 체포해서 데려갔죠. 너 그 집에서 뭐 하고 있었냐. 그리고 그동안에 프랭크랑 딸들이 얼마나 억울했어요. 경찰도 우리 말 잘 안 믿어주니까 꼭 보세요. 제가 말했죠. 다들 저랑 우리 딸이랑 정신병자 취급하고 우리 집에 귀신씨였다 그러고 이제 믿으시겠어요? 이웃들은 그제서야 사과하더래요. 진짜 미안하다고. 그런 줄 몰랐다고. 자, 이 남자가요. 이 광대, 무장 폭행, 가택 침입, 사유재산 손괴 혐의로 4건으로 체포가 됩니다. 납치가 적용된 이유는요. 납치는 한 적이 없죠. 근데 흉기 들고 이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이랑 프랭크를 몰고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짧은 거리라고 해도 집안이라고 해도 흉기로 위협해서 어디로 몰고 간다. 그것도 납치죄가 적용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광대가 누굴까? 왜 가족 집에 들어와서 이상한 짓 하고 낙서하고 죽이려고 도끼 들고 미친 척 미쳤죠. 자, 이름은 다니엘 라플란트고요. 나이가 16살밖에 안 돼요. 아직 학생이에요. 고등학생. 프랭크 가족이 살던 마을이 페러렐이었단 말이에요. 그 바로 옆에 타운샌드에서 살았어요. 원래 문제가 좀 많던 아이였습니다. 표정도 좀 이상하죠. 학교에서도 좀 반사회적 성향 때문에 지적도 많이 받고 약간 부모도 포기한 자식? 범죄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전에 빈집털이 막 하다가 잡힌 적이 있었어요. 체포가 됐어. 근데 나이가 어리니까 풀려난 거예요. 그럼 얘가 왜 프랭크 집으로 기어들어왔을까? 티나 때문에. 언니 티나. 티나의 스토커였어요. 6개월 전에 티나 엄마가 돌아가시던 그 시점이었어요. 우연히 교회에서 티나를 만났는데 지 혼자 사랑에 빠진 거야. 티나에게 들이대고 편지 쓰고 하는데 티나 뭐 1도 관심 없었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이었죠, 그때는. 근데 엄마가 아프시니까 온 신경이 집중돼가지고 연애하고 그럴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경고를 했어요. 나 그만 좀 쫓아와. 나 너 진지하게 만날 생각 없어. 단호하게 거절을 했는데 이때부터 다니엘이 막 광기를 부린 거지. 일단 티나 집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뭐 어떻게 창문을 열고 들어간 건지 문을 땄는지 그건 과정은 없어요. 들어가서 지가 숨을 만한 공간을 찾은 거예요. 가족들이 잘 안 내려오는 지하실. 벽에 큰 구멍을 내서 거기 몰래 기어 들어가가지고 무려 6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기생충 짓을 한 거예요. 아마 계속 있었던 건 아니고 몰래 집 밖으로 나왔다가 또 들어왔다가 그랬을 것 같아요. 얘도 아직 어리니까. 특히 프랭크가 없는 밤 시간대 아이들끼리 있다는 걸 알고 보자. 이 집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티나랑 동생만 있네? 가족들의 동태를 파악한 거지. 6개월 동안.
그렇게 숨어 있다가 사건의 발단은 위치보드였습니다. 분신사바놀이. 아이들이 지하실로 원래 잘 가지도 않는데 그거 하려고 내려왔단 말이야. 그때 이제 엄마 찾고 있을 때 내가 엄마인 것처럼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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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소리 내고 아이들이 엄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논 거죠. 그러다가 프랭크가 오면 좀 조심하고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는 2층으로 몰래 가서 옷장에 들어가서 탁탁 침대 밑에 들어가서 바퀴벌레처럼 티나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나중엔 재밌었던 거지. 놀래키는 게. 프랭크가 집에 있을 때도 다 같이 있을 때도 일부러 아이들이 들리게끔 소리 살짝 탁탁탁 내놓고 아빠가 오면 안 내고 조용히 가만히 있고. 그래서 티나가 다니엘의 얼굴을 알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막 도끼 들고 달려왔을 때 그때 얘를 알아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얘가 완전 광대처럼 얼굴에 다 분장을 하고 있었고요. 옷도 밍크 코트 이런 거 입고 있으니까 체형을 다 가렸던 거죠. 그래서 알아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남자 알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 물리적인 피해가 없다는 거. 생길 뻔했죠. 죽을 뻔했죠. 그래도 잡혔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지금부터예요. 다니엘이 체포가 됐어요. 처음에는. 근데 얘가 나이가 어리니까 16밖에 안 됐으니까 보석으로 풀려난 거예요. 87년도 11월에 엄마가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보석금을 댔대. 그러면 재판 받을 때까지 조용히 잘 지내야 할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딱 봐도 범행이 조금 기이하잖아요. 딱히 목적도 없고 장난 삼아서 뭐 흉기 휘두르고. 근데 이런 애를 풀어줬으니 안 그래도 범죄 욕구가 뿜뿜하는 앤데 얘가 뭔 짓을 하냐면 타운샌드에 있는 자기 살고 있던 그 동네의 한 가족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앤드류랑 프리실라 집인데요. 들어가서 여기서 전화기랑 돈을 좀 훔쳤어요. 도벽도 좀 있는 것 같아. 좀 도둑짓을 했어요. 보름 뒤에는 또 다른 집으로 가서 물건을 훔치는데요. 근데 이번엔 총을 훔쳤어요. 이 무시무시한 애가 총을 가지게 됐어.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냐? 처음에 전화기 훔쳤던, 좀 도둑질했던 그 앤드류 집으로 갑니다. 그것도 대낮에. 앤드류의 가족이에요. 한번 도둑질 했으니까 이 집에서 또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오후 1시쯤에 들어갔는데요. 처음엔 빈집이었어요. 근데 열심히 뒤지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더래. 5살 윌리엄이랑 엄마 프리실라. 다니엘은 얘 빈집인 줄 알았는데? 그럼 빨리 도망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얘가 정말 뼛속까지 나쁜 놈인 게 그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를 데리고 안방 침대에 가서 묶어두고 안을 합니다. 심지어 총으로 2발 쏴서 살해했어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게요. 프리실라가 아이들 엄마이기도 했지만 임산부였거든요. 셋째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미친놈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5살 윌리엄 2층 욕조에 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익사시켜버렸어요. 얘가 점점 범죄가 진화한 거죠. 처음에는 뭐 그냥 기생충짓만 하나 싶었는데 좀 도둑도 하다가 총도 훔치고 살인까지 했어요. 강간하고. 아이들 죽인 건요. 이건 정말 살인이 목적인 겁니다. 내가 위협적인 사람이다. 과시하고. 사람들이 무서워하면 희열을 느끼고 내가 쓴 뭐 메리미 이런 나의 메시지들을 보고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며 기뻐하고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예요. 그렇게 엄마랑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 5살 윌리엄이 살해했어요. 이제야 집에 나갈까 하는데 윌리엄 형 7살 아비게일이 학교에서 돌아온 거예요. 엄마! 아비게일은 1층 욕조에서 사망했어요. 둘이 욕조에 하나씩 익사를 당한 거지. 이렇게 순식간에 아무 잘못 없는 모자가 다 죽었어요. 오후 5시가 조금 넘었을 때 아빠 앤드류가 집에 왔는데요. 완전 패닉이었죠. 가장 먼저 이제 아내를 봤는데 아이들은요. 찾을 수가 없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진짜 내
아이들도 죽여버렸을까 봐. 그래서 욕실 문도 못 열고 그냥 아내 죽은 것만 보고서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발견하고 나서 아이들은 어딨어 하고 집을 막 뒤져야 되는데 그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있는 아이들을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마침 아비게일은요, 다음 날이 8번째 생일이었어요. 너무 불쌍한 가족이 됐어요. 이제 다니엘 찾아야죠. 매사추세츠 주에서 가장 큰 수색이 벌어졌습니다. 프랭크 사건 때부터 쭉 지켜봤던 형사 토마스도 은퇴한 형사였어요. 토마스도 다니엘 빨리 찾아야 된다. 이거 완전 미친놈이라고. 분명히 사람 또 죽일 거다. 그러다가 며칠 뒤에 제보가 들어왔어요. 페퍼렐에 사는 린 맥가번이라는 주민이었는데요. 린이 자기 집 차고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뭔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 누가 집에 있는 것 같아. 그렇게 경찰에 신고했고 마침 토마스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근데 진짜 집 안에 누가 숨어 있었어요. 다니엘. 토마스는 막 총 들고 제압하려고 하는데 얘가 또 좀 빨라야지. 경찰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막 바로 눈치채고 도망가는데요. 가다가 차를 또 훔쳤어요. 팸 마켈라라는 여성의 차를 훔쳐가지고 그거 타고 막 도망가다가 팸도 옆에 납치했습니다. 조수석에 태우고 막 도망을 가는데 다행히 팸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그 사람들에게 발견돼가지고 경찰에 신고했고 그 이상한 남자 어디 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알려주니까 경찰이 총력을 다해서 막 수색을 다 하는데 그날 밤 잡혔어요. 어디서 잡혔냐? 쓰레기통에서. 수색견이죠. 여기서 이렇게 크잖아요. 들어가서 몸 숨기고 눈만 빼꼼 내밀고 이렇게 보는데 총구를 밖에 이렇게다가 딱 걸쳐두고 총 쏠 준비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걸 잡아서 막 몸수색도 하니까 총도 하나 가지고 있었고 또 어디서 훔친 건지 또 다른 권총도 팬티 안에 하나 넣어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이게 불과 풀려난 지, 그러니까 프랭크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건 알려지고 가장 분노했던 게 프랭크였어요. 이게 말이 되냐. 기생충처럼 우리 집에 기어 들어왔는데 또 오지 말란 법 있어요? 풀어주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엔 풀어주고 어린 아이들이랑 엄마가 죽은 거예요. 결국 다니엘 미성년자인데도 16살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성인 재판 받았고요. 1급 살인 혐의로 4건의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이 매사추세츠가 사형이 없대요. 84년도에 폐지됐거든요. 3년 전이네, 사건 딱 3년 전이었네. 87년도 사건이라서. 그래서 당시 최고형인 종신형을 받았는데 이게 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틈틈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석방 심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모습입니다. 다니엘.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신청한대요. 가석방 해달라고 심사 신청하는데 그때마다 정신감정을 받는데 의사가 다니엘은 지금도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사이코패스라고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아직도 수감 중입니다. 54살이거든요. 제발 평생 감옥에서 썩어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나오면 안 되죠. 아무리 지금 몇 년이 지났냐, 거의 40년 가까이가 지났어도 교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